안녕하십니까, 박성호입니다. 4월 28일 중공 윈난성 원산입니다. 하늘에서 기총소사를 퍼붓듯 우박이 쏟아집니다. 우박과 폭우가 섞여 도로는 곧바로 강으로 변했습니다. 우박이 얼마나 쏟아졌는지 마치 폭설이 온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삽으로 우박을 퍼내고 있습니다. 거의 정강이만큼은 쌓였습니다. 강이 돼버린 도로에는 우박이 엉겨 마치 북극해서 얼음 덩어리가 떠다니는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얼음 덩이가 된 우박이 도로에서 흐르는 모습은 공포스럽습니다. 도로에서는 오토바이와 차량이 얼음의 물길을 헤치고 주행합니다. 허리까지 침수된 도로에서는 외식 배달원이 오토바이를 타고 용감하게 나아갑니다. 본격적인 장마철까지는 아직 멀었지만 중공은 진작부터 봄 홍수에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런 곳에는 중공 지도자들이 거의 찾지 않습니다. 시진핑이 주로 시찰하는 곳은 풍광이 좋은 인근의 광시입니다. 시진핑이 광시 현지 시찰을 하는 장면입니다. 계림시석이 조우자빈을 세워놓고 일장 훈시를 합니다. 내용은 별게 아닙니다. 계림산수 갑천하, 양삭산수 갑계림이란 중공인이면 모두 아는 성어를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계림을 세계 제1의 명승지로 만들어야 자네 지명도도 올라간다고 일장 훈시를 합니다. 조우자비는 손을 공손하게 모으고 고개를 연신 끄덕입니다. 사태질을 하며 훈시를 하던 시진핑은 경멸하듯 몸을 돌립니다. 이 화면이 방송되자 머슴과 나으리를 보는 것 같다는 반응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두 사람 다 칭화대 출신이라 대선배가 후배를 꾸짖는 것 같다. 황상의 면전에서 절대 복종하는 신하와 같다. 중공에서는 관리하기도 만만치 않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4월 14일 홍콩 매체 중신호는 중공 원전의 삼중수소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을 보도했습니다. 중공 광동성 선전시 따펑 반도에 위치한 따야만 원전의 삼중수소 배출 상한선이 후쿠시마보다 10배나 높다고 전했습니다. 따야만 원전의 연간 상한선이 225조 베크렐인데 반해 후쿠시마는 22조 베크렐에 불과했습니다. 따야만 원전은 홍콩 침사추에서 직선거리로 50km 떨어져 있습니다. 홍콩 부근에만 무려 4개 원전이 밀집해 있습니다. 중공의 원자력 발전소는 모두 동쪽 해안에 몰려 있습니다. 서태평양과 한국의 서해 쪽으로 향해 있어 오염수 배출이 얼마나 될지 알 수도 없습니다. 2020년 말 기준으로 발전소 16군데에서 원전 49기가 가동 중입니다. 국제사회, 특히 IAEA는 일본의 처리수 방류 결정이 적절하다면서 존중하고 있습니다. 미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중공은 이에 대해 계속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IAEA의 판단이 프로페셔널하지 못하다고까지 비난하고 있습니다. 또 중공 외교부 대변인 짜올리제는 소셜미디어로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처리수 방류를 조롱까지 해 일본 중공 간 감정 싸움으로도 비화되고 있습니다. 짜올리제는 4월 26일 우키요의 거장 가츠시카 호쿠사의 대표작 후카쿠 산지로케의 한 편인 가나가와 오키나미 우라를 거론하면서 일본을 비아냥거렸습니다. 이 그림은 아주 눈에 익은 유명한 그림입니다. 후지산을 테마로 한 36편의 연작 풍경화 가운데 가나가와만의 거센 파도를 묘사한 작품입니다. 여기서 오른쪽이 패러디, 왼쪽이 원작입니다. 짜오리제는 이 두 장의 그림을 포스팅하면서 만약 가츠시카 호쿠사이가 지금 살아있다면 그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를 매우 우려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중공의 일러스트레이터가 그렸다고 하는 패러디화는 굉장히 악의적입니다. 거친 파도 속에서 흔들리는 배 안에는 원전 오염수가 실려 있는데 이를 바다에 쏟아붓는 것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후지산이 있었던 위치에는 원전 굴뚝을 그려 넣었고 그 뒤로는 무덤을 연상시키는 구름을 배경에 깔았습니다. 그리고 파도도 징그럽게 그려놨습니다. 파도 끝 잔물결들을 마치 사람 소나기, 비명을 지르는 사람들 얼굴을 숨은 그림처럼 세밀하게 묘사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일본의 미술 작품을 이용해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방류를 공격하자 일본 외교부는 당장 이 사진을 소셜미디어에서 내리라고 항의했습니다. 일본과 중국은 센카쿠 제도 영유권을 둘러싸고도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4월 26일 중공의 자연자원부는 센카쿠 섬과 그 부속도서 지형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특정 지역의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지형이나 환경 조사는 필수적입니다. 물론 일본 역시 센카쿠에 대해서는 초저궤도 위성까지 동원해 섬에 서식하는 양과 목초지의 변화까지 관찰하고 있습니다. 센카쿠는 크게 남섬과 북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중공은 남섬에서 가장 높은 두 개의 봉우리에 각각 고화봉, 신농봉이라는 중공식 지명을 붙여 발표했습니다. 또 북섬과 남섬의 지형은 물론이고 인근 바다 깊이까지 측정한 지도도 발표했습니다. 영유권 분쟁에서 이기기 위해 중공이 얼마나 집요하게 공을 들이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토록 중공과 일본은 정부 차원에서는 극도의 마찰을 빚고 있지만 국민들의 반일 감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4월 28일 상하이의 한 상업지구에는 18m 높이의 건담이 등장했습니다. 일본 국내에 움직이는 건담 로봇이 등장한 지는 오래됐지만 해외에는 처음입니다. 건담을 설치한 랄라포트 상하이 진차오 측은 우한 폐렴으로 일본 여행과 쇼핑을 할 수 없는 중국인들을 위한 아이디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러시아와 미국의 최근 정세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의 수는 아주 절묘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철군을 하긴 했지만 완전히 물러난 것은 아닙니다. 시한을 정해놓고 서서히 병력을 뒤로 무르는 방식인데 언제 다시 공세로 전환할지 알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전비태세는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러 관계는 사실 쿠바 위기 이상이라고 진단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우크라이나 접경 철군 발표에 앞서 바이든은 푸틴의 호전성에 깜짝 놀라 회의를 제의했습니다. 바이든은 유럽을 순방할 때 푸틴을 만나고 싶다면서 6월 15일과 16일 사이 만나자고 했습니다. 푸틴은 그러나 미국에 대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미국을 비우호 국가로 분류했습니다. 바이든이 푸틴에게 영혼 없는 살인자라고 비난했으니 푸틴도 그냥 넘어가지 않은 겁니다. 따라서 푸틴과 바이든의 회담이 성사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병력을 빼고 있지만 발틱해에서는 폭격기를 동원한 무력 시위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분쟁에서 미국에 대해 확실한 실력을 과시했습니다. 전자전 능력이 상상외로 강하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미국의 RQ-4 글로벌 호크 무인기 2대가 흑해를 거쳐 우크라이나 접경에서 정찰 활동을 벌이다 한 대가 마비됐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국경에서 러시아군을 정찰하던 중 러시아군의 제밍에 마비돼 통신이 두절됐습니다. 그러자 기술을 돌려 돌아갔습니다. 미군의 최강 무인기가 전파 마비로 회항한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러시아는 대략 3종류의 전자 제밍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러시아가 상당한 전자전 능력을 과시한 장면은 디브노모리라는 시스템으로 E3, E2, E8 같은 조기 경보기를 먹통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제밍 범위가 수백 킬로미터에 이르는 최신의 장비로 전투기, 헬기, 무인기, 미사일의 전파 방해를 할 수 있습니다. 디브노모리에는 고정 시스템이 아닌 차량이 실려 배치돼 기동성도 자랑합니다. 러시아는 뚜폴예프 95, 뚜폴예프 160을 동원한 훈련의 강도도 높였습니다. 장거리 전략 폭격기 뚜폴예프 160은 미군의 B-1B, 뚜폴예프 95는 미군의 B-52에 해당합니다. 사정거리가 3,500km에 이르는 KH-555 미사일도 탑재하고 있습니다. KH-55에 5가 더해진 건데 사거리를 대폭 늘린 겁니다. 폭격기 편대 수호이 27, 수호이 34 전투기, 조기 경보기까지 붙여 비행을 하는 등 무력 시위 규모는 엄청납니다. 8시간 나라가 발틱해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나토 소속의 독일 토네이도 전투기가 요격에 나섰다가 기세에 눌려 도주하기도 했습니다. 이태리의 토네이도, 폴란드의 F-16, 덴마크의 F-16도 요격에 나서 러시아 폭격기 편대와 공중에서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러시아는 북극권에 북방 함대를 동원한 대규모 군사훈련도 벌였습니다. 자원의 보고로 얼음도 녹고 있어 앞으로 경제적으로나 군사 전략적으로나 급부상하고 있는 북극의 연고를 다지기 위해서입니다. 러시아 해군의 5개 함대 가운데 북방 함대가 가장 강력합니다. 러시아는 해군력 강화의 일환으로 키로프급 핵순양함 업그레이드 버전의 건조를 완성했습니다. 항공모함 한 척이 화재로 수리 중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키로프급 핵순양함이 가장 규모가 큽니다. 무려 28,000톤급의 거대 순양함입니다. 미국, 일본 이지스함의 2배 이상입니다. 경항모에 버금가는 크기입니다. 무장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500기 이상의 각종 미사일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함 전력으로는 KH-61 루비 극초음속 대함미사일, 3M22 지르콘 극초음속 대함미사일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3M22 지르콘 극초음속 미사일은 속도가 무려 마하 9나대입니다. 푸틴이 자랑하는 러시아 해군의 필살기입니다. 키로프 순양함은 비록 설계된 지가 오래됐지만 무장만큼은 최신입니다. 러시아는 원래 키로프급 순양함 3척을 보유하고 있지만 돈이 없어 다 운용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번에 한 척을 현대적 무장으로 업그레이드해 실전 배치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기 못지않게 바이든도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록히드 마틴은 이미 타이완에 F-16 아시아 지구 수리 라이센스를 부여한 바 있습니다. 미국은 이외에도 하이마스 다연장 로켓, M109 팔라딘 자주포, 하푼 대함미사일, 개량형 레이더 탐지 파괴미사일 AGM-88 등을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타이완의 신뢰를 가지고 미국이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첨단 무기를 공급하고 있는 데는 그럴 만한 인적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4월 23일 타이완계 여성 하이디 쉬, 중국명 쉬로빙을 국방차관으로 지명했습니다. 순조롭게 임명되면 아시아계로는 최초로 문관 출신 국방부 최고위직에 오른 여성으로 기록됩니다. 타이베이 출신으로 10살 때 미국으로 건너간 하이디 씨는 UCLA에서 공학, 토론토 대학에서 수학으로 석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방산업체 레이시언에서 오랫동안 근무했고 2011년부터 2016년까지는 미 육군에서 과학기술과 조달 담당 책임자로 있었습니다. 또 미 공군의 과학자문위원장도 겸임했습니다. 특히 레이시언에서는 AI와 F-35 스텔스 전투기 레이더 시스템 개발을 진두지휘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앞으로는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이끄는 핵심 인사가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타이완에서는 하이디 쉬의 약진에 환호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녀의 조부 쉬 강량은 국민당군의 공사 1기생으로 공군 부사령관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조부 역시 미 공군에서 조종사 훈련을 받은 바 있어 조부와 손녀가 미국과 타이완의 끈을 이어주고 있다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